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입양의 날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이정남 시청자평가원과 문화사회정책부의 김기봉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우리 사회의 입양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5월 11일을 매년 입양의 날로 제정을 하고 관심을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YTN도 최근에 이제 관련 보도를 했는데 입양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좀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 5월 11일은 네. 10주년을 맞은 입양의 날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입양 주간이었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입양의 날을 정한 것은 한 가정이 한 명의 아동을 입양해 새로운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고 또 세계 최대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즉 해외 입양을 국내 입양으로 돌리겠다는 취지였는데요.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꽉 막힌 국내 입양과 또 활성화와 더불어 입양아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어떤 사회 제도와 사회적 인식이 필요한지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입양특례법은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입양 절차와 특별하게 규정한 특례법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례법에는 생부, 생모가 먼저 출생신고를 하고 또 7일 이상이 지난 후에야 입양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양부모도 법원에서 철저한 자격 검증 등을 받아야 하는데요. 생부, 생모가 가족관계 등록부에 아이의 이름을 올려야 한다는 것인데 하지만 대부분의 미혼 부부는 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입양에 실패할 경우 평생 아이가 호적에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것인데요. YTN의 보도처럼 과도한 조건으로 입양의 길이 막혔다는 반론과 또 입양아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요. 관련 단체들은 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관계 당국의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입양특례법에 좀 까다로운 조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또 입양아의 이후에 어떤 좀 인권이라는 걸 보장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입양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간단히 정리하면 까다로운 조건으로 입양이 위축되는 면이 있어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입양 절차가 좀 오래 걸리더라도 양질의 입양을 위해 입양특례법 내용을 밀고 나가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2012년 8월에 전면 개정된 입양특례법의 요지는 아이를 받아들일 양부모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아이를 맡기는 생부모의 인적 사항도 밝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양부모의 조건이라는 게 사실상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과 건강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특례법 이후에는 이 두 가지 기본 조건에다 범죄 경력, 약물 중독 경험, 심지어 심리 테스트 등도 거쳐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다 해도 판사가 대면으로 인터뷰를 한 뒤 적격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면 양부모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양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양부모의 조건이 이렇게 까다롭다 보니 입양을 하려고 했다가도 스스로 뜻을 접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기자가 가본 입양기관에서도 아이들의 대기 기간이 예전보다 훨씬 길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더 좋은 환경에서 올바른 양육을 받게 한다는 입양의 원래 의미를 생각할 때 엄격한 조건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입양 규모를 결정적으로 위축시키는 건 양부모의 조건이 아니라 생부모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아이를 출생신고하지 않더라도 편법으로 입양이 가능했지만 특례법 이후에는 출생신고를 하고 일주일이 지나야 입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입양아들의 생모가 거의 100% 미혼모이기 때문에 자신의 출산 사실을 공식적으로 노출시키는 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이죠. 일단 입양이 이루어지면 가족관계 서류에서 미혼모의 관계가 없어지기는 합니다만 입양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기간 동안 진학이나 취업, 결혼 등에서 많은 제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입양이 됐다가 입양 관계가 깨지는 파양이 될 경우 그 아이는 다시 미혼모의 아이로 돌아오기 때문에 미혼모의 입장에서는 그런 미래의 부담을 감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입양아가 성장해서 뿌리를 찾을 경우 언제든 찾을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통한 가족관계를 기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는 특례법이 까다롭지만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이행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 입양 이야기를 하다 보면 버려지는 아이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버려지는 아이들이 최소한 아무데나 버려지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이제 베이비박스라는 어떤 고육지책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후 곳곳에서 부작용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사랑교회 공동체교회의 베이비박스를 통해 버려진 영아는 지난해 서울에서만 200여 명을 넘었습니다. 미혼 부모의 상당수가 신분이 드러나는 입양보다는 차라리 아이를 버리는 쪽을 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베이비박스에 놓고 간 아이들은 교회 측이 경찰에 신고한 뒤 구청에 인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반 입양과는 다른 절차로 새 가정을 찾는지 궁금한데요. 그 입양이 필요한 아이들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입양은 버려진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고 생부 입장에서는 더 나은 조건에서 아이가 자라기를 바라는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적법한 입양 절차에 따라 입양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또 행복한 입양 사례들을 심층적으로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출산이 문제되는 현실에서 소중한 생명이 더 이상 유기되는 일이 반복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YTN의 적극적인 보도를 바랍니다. 자, 이제 형편이 어렵거나 아니면 원치 않는 출산을 했다 하더라도 아이를 버려서는 안 되겠지만 버려지는 아이들이 생기는 것은 어쨌든 현실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 경우에 버리는 경우만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아이들을 입양이나 다른 좋은 쪽으로 보낼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까다로워진 입양 방식, 특히 출생신고를 의무화하게 돼 신원이 노출되는 것 때문에 미혼모들이 입양 신청 대신 아이를 버리는 경우가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버리고 달아나는 것인데요. 이 경우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교회에서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 아이는 구청으로 옮겨집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아동복지센터로 옮겨져서 이런 아이들도 결국 입양을 가게 되는데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출생신고가 된 상태에서 입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는 법원을 통해 임의로 성과 본을 부여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새 이름과 출생 시간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출생신고를 한 뒤 입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생모인 미혼모의 신원을 노출시켜야 하는 제도 때문에 입양 신청이 크게 위축되고 대신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이, 이른바 기아가 늘어나는 것은 분명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뿌리 찾기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뿌리를 찾기 위해서라면 입양기관에서만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는 방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성장한 입양아가 부모를 찾을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입양이 미뤄지거나 파양이 되어도 다시 엄마와 아이의 관계로 돌아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없앤다는 방법입니다. 입양의 질만을 위해 너무 까다로운 입양 조건을 강행하는 것은 역으로 더 나은 삶을 찾을 수 있는 아이의 상당수를 불행한 환경에 묶어놓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YTN은 너무 까다로운 입양의 조건이 비정상적인 아이의 유기를 낳고 행복 추구권을 오히려 박탈하는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자칫 입양만 해버리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사고로 무책임한 출산이 확산되는 것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 관심과 보도를 계속할 것입니다. 지금 뭐 화면에서도 보셨지만은 저 베이비박스라는 게 상당히 좁고 차갑고 어두컴컴한데 그 상자 안에 놓여있을 신생아의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입양의 날을 맞아서 입양 관련 보도 모니터한 내용 논의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엔 시청자들께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소중한 물 행복한 미래를 위한 희망 스토리 UCC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블루워터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겠습니다.
너 그러고 보니 오늘도 세수하고 수도꼭지 안 잠갔더라. 물을 함부로 낭비하면 못 써. 왜 그래야 하는데? 물은 소중한 거니까. 왜 소중한데? 물은 세상에 많잖아. 물이 왜 소중한지 잘 들어봐. 물이 있어야 예린이가 세수도 하고 양치도 하고 목욕도 할 수 있지. 그리고 물이 있어야 예린이가 좋아하는 수영도 할 수 있어. 정말 그렇네? 물이 있어서 바다 친구들이 살 수 있는 거고. 와, 물고기랑 인어공주도? 그럼 또 깨끗한 물 한 잔을 지구 반대에 사는 친구들이 생명도 살릴 수 있대. 와, 물 정말 대단하다. 물의 힘은 에너지를 만들어서 발전소와 전기가 만들어지기도 하지. 물을 못하는 게 없네. 물 덕분에 지구가 행복한 것 같아, 엄마. 물은 정말 소중한 것 같네. 고마워, 물아.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캐스터들의 수다와 뉴스통에 대한 원영아 평가원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텐 시청자평가원 원영아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음식 섭취와 함께 적절한 운동으로 건강을 잘 관리해야 할 텐데요. 오늘은 캐스터들의 수다와 뉴스통의 건강 관련 이슈 등 두 가지 프로그램에 관해 이야기하며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두 프로그램이 어떻게 다루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의 건강을 가장 위협하는 것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지난주 방송된 캐스터들의 수다는 스트레스란 무엇인가와 함께 스트레스 해소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 사회적 스트레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SNS 빅데이터 분석을 참고했는데요. 인터넷과 각종 스마트 디바이스의 발달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분석 툴을 사용한 부분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중간에 스트레스 자가진단 테스트를 함께 제공해 주었는데요. 프로그램의 출연자들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해 주어 매우 좋았습니다. 자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해 준 부분과 적절한 결과 분석 방법의 제시, 그리고 운동, 수면 등의 적절한 해소 방법에 대한 설명도 제작진의 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캐스터들의 수다는 날씨에 관한 이야기를 즐겁게 풀어가는 형식의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송은 날씨와는 조금 거리가 먼 내용을 다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익한 내용의 방송이었지만 프로그램의 본래 취지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구성이 첨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병에 걸려 피를 토하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피를 토하는 것은 여러 병의 증상일 테지만 결핵이라는 병에 걸렸다는 스토리의 전개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이 결핵이라는 병을 미디어를 통해 자주 접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뉴스를 보며 이 병이 매우 위험한 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천의 한 중학교 학생 100여 명이 집단으로 결핵 진단을 받아 지난주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뉴스통이 이와 관련해 어떤 내용을 다루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뉴스통은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과
잠복 결핵 환자로 진단받은 학생 등 100여 명이 집단으로 감염된 중학교가 휴교 조치되었다는 사실을 기사로 전달하며 역학조사 과정 중에 학교와 보건당국이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결핵은 감염이 되는 병으로 집단 생활을 지향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설명, 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인터뷰, 등교 정지 조치를 했다는 보건교사의 설명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문가의 결핵 진단과 관련한 설명은 매우 적절했지만 다른 부분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의 인터뷰는 실명과 얼굴을 감추고 음성 변조를 통해 방송되었는데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때문에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겠지만 뒷모습, 음성 변조 등은 범죄자의 인터뷰 모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의아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 사건이 이슈가 되기 직전 교육부 장관의 1일 강사 방문이 있었는데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설명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기사의 내용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굳이 첨가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수적인 설명보다 뉴스의 중심이 되는 이슈에 집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건강과 관련한 뉴스는 모든 시청자들의 삶에 가장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뉴스통과 같은 뉴스 프로그램이 시사, 정치와 같은 경성 뉴스뿐 아니라 건강, 문화와 같은 연성 뉴스도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적절치 않은 자막이나 화면에 대한 오류가 종종 나타나는데요. 시청자들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좀 더 명확한 뉴스를 당부했습니다. 네, 지난 13일 강수 던진 문재인, 계파 갈등 수습될까라는 주제로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과 스튜디오 인터뷰를 15분 정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 내내 은퇴 손학규 주가 급등이라는 좌상 자막이 계속 표시돼 있었고 야당 갈등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는 등 손학규 전 의원 관련 내용은 언급이 없어 어색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12일에 있었던 기상캐스터 중계차 연결에서는 캐스터의 리포트가 길게 이어지고 다른 화면으로 전환되지 않자 캐스터 멘트가 꼬이더니 급기야 날씨 중계에 사용되는 조형물 뒤로 가서 원고를 읽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에 노출돼 불안하고 산만해 보였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대여금고 누가 쓰나라는 앵커 리포트에서 대여금고에 대해 설명하면서 영화 속에서 도둑들의 목표물로 나오는 대여금고, 작은 서랍 크기의 철제상자 보이시죠? 라고 언급하며 손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철제상자는 손으로 화면을 가리키기 전과 후에 나왔고 손으로 화면을 가리킬 때는 상자가 아닌 다른 장면이 나와 화면과 동작이 불일치하는 어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 11일 물밑의 은밀한 위협 관련 기사에서 북한 입장에서 지상 발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SBM 정도가 돼야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고 앵커가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ICBM이라고 해야 할 것을 ISBM으로 잘못 언급하고 그래픽 안에 자막 역시 ISBM으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그 이후 바로 앵커의 사과 멘트가 있었지만 사소한 오류가 뉴스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철한 동국대학교 교수로부터 강남은 이렇더라 보도 방식에 대해서 라는 주제의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이나 블로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우울하기 쉽다고 합니다. 타인의 화려한 삶을 보고 자신의 삶과 비교하여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에 올려진 삶의 모습은 여행을 하고 맛집을 찾고 럭셔리한 제품 구매가 많은데요.
실제 삶은 이렇게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타인들의 최고의 순간들을 보면서 이를 타인의 일상이라고 믿게 되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겠죠. 소셜 네트워크상의 개인의 생활 모습이 과장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만 언론이 나서서 타인의 생활을 페이스북처럼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큽니다. 시청자들은 언론 보도의 객관성을 믿고 언론이 보도하는 삶을 평균적인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경제보도에서 지나치게 많은 기사가 강남에 대한 것입니다. 가장 쉽게 떠오르는 기사는 강남의 집값이 타 지역의 몇 배라는 식의 기사인데 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뉴스가 아닐 뿐 아니라 이 사실을 알기를 원치 않거나 이 사실이 자신의 삶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고단함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남 아빠의 투자 행위나 강남 엄마의 교육 방식 등을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위화감이나 불안감을 제공하는 언론의 보도 행태는 마치 페이스북의 개인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닐까요? 강남의 소나타는 뭐더라 하는 기사를 왜 언론은 반복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제시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런 기사를 제공했을 때 눈에 확 띄어서 이 기사를 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읽은 후에 대다수 국민들에게 알 필요가 없거나 도움이 안 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과 우울함을 언론이 제공한다면 이는 곧 먹고 나서 후회하고 자신을 자책하게 되는 정크푸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시청자들은 기사를 읽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주변의 환경 감시 기능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필요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나와 내 가족이 잘 적응하고 나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 판단하고 적절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언론 보도를 접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언론에서 지나치게 자주 강남의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는 것은 대다수 시청자들에게 왜곡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제 기사가 실제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유익하면서도 도움이 될까요? 이제는 경제 기사가 조금 더 개인적이기를 기대합니다. 특정 지역이 아니라 연령대별로, 직업별로, 소득별로 유용한 경제 정보가 제공되어서 자신의 삶에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늘어났으면 합니다. 언론이 보다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삶에 관심을 가져서 보도하는 동시에 다양한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때 시청자들의 만족도와 언론에 대한 신뢰가 동시에 커질 것으로 믿습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